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경질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을 확정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내용을 보고받아 의견을 모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2월 말 부임한 후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 대표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술적 역량 부족, 잦은 해외 체류, 선수 장악력 부족,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클린스만 감독인데요. 선수로서는 세계적인 스타였지만 지도자로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4강전 탈락 이후 선수단 내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일이 쓴 약이 되길 바랍니다. 2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M 전시장에서 2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0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의성군 홍보소통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스포츠 이야기는 잘 나누지 않았는데 워낙 화제예요. 아시안컵 축구 대표팀 불화 해프닝 정말 많은 이야기 쏟아져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우리나라 축구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좀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제대로 된 그 작전 또는 뭐 팀워크 이게 있어도 이길까 말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선수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 갈등을 감독이 제대로 조정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팀워크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게 한 번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축구협회는 손을 놓고서 전혀 이걸 관리를 못했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오는 축구협회 운영 방식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클린스만 감독이 물론 선수 이전은 열심히 잘한 분이지만 정몽규 회장이 약간 좀 자기 고집을 부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괜찮은 분, 좋은 분을 모셔오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 문제가 결국은 우리 축구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성적 또는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불러온 요소가 되지 않나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아쉽고 문제는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축구협회가. 네. 이런 식으로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다 보면 앞으로 문제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독 선임부터 활동하는 모든 과정이 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은 결국 경질이 됐는데 이번 파동 겪으면서 사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실망도 많고 여론의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왜 축구협회가 이걸 알지 못하고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도 그냥 넘어간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다는 이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주는 거죠. 특히 이렇게 아시안컵처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고 또 알았는데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확산됐다고 하면 이거는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정말 투명한 운영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다시 한번 들고요. 예. 이번엔 총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단수공천 후보자 명단 발표 이어갔는데요. 영남권 공천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남권이 사실은 바로미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현역으로 있는 분들은 대부분 PK, TK 지역 영남권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이 현역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훨씬 많잖아요. 의석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 지역에 공천 받는 것은 소위 험지 출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하는 등식이 어느 정도 성립된 곳 아니겠습니까? 네. 또 강남 지역하고 수도권에. 근데 거기에 누구를 꽂느냐는 이번 총선의 공천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한데 PK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중진급 의원들이 지금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 그다음에 TK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 이쪽에 과연 누가 갈 거냐? 뭐 지금은 뭐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검찰 출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을 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나가게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과 연관해서 결국 국민의힘의 공천 자체가 성공이냐 실패냐는 TK 지역, 영남 지역 이 지역의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지금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공천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남권 공천 여러분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측근과 심야 회동 이후에 컷오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왜곡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공식적인 부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언론이 어떤 취재 방식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공식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민주당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걸 전제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뭐 예컨대 무슨 증거, 뭐 녹취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론이 그냥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이제 제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이 보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누구한테 들었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나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알가알바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장관의 공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언론에 나온 얘기들은 임종석 실장 관련해서는 이제 지지자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했던 분, 또 본인이 불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가 좀 심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지지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컷오프를 시킬 거냐 하는 부분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된 상태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선을 하든 아니면 공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뭐 컷오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논란이 돼서 컷오프를 또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지역구의 경선을 좀 치러서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 지금 이제 경선 룰이 50-50이거든요. 네.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해서 경선하는 건데 그분들이 선택하도록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이고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표가 여러 곳에 이제 출마를 좀 요청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곳이냐 하는 부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뭐 동작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잖아요. 전 의원이. 네. 그곳이나 이제 이런 쪽이 아마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도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어느 지역이든 당이 좀 요청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된다. 현재로는 동작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혁신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가 어제 정의당 출신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가 당내 주류는 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네. 저는 참 왜 합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왜 합쳤죠?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그 정당과 합치면 당연히 그 유호정 의원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 그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현 대표가 지금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반발이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층들 있지 않습니까? 네.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이분들이 이제 유호정 의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유호정 의원을 비판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왜 네. 합당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존 당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좀 아니다. 적절하지 않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비판 이후에 연일 열심히 각을 세우고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어차피 민주당과는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네. 민주당도 이미 선을 그었고.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야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안에 있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이지만 좀 온건한 진보도 있고 좀 급진적 진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많고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고려해서 뭐 정책도 내고 그다음에 발표도 하고 발언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네. 근데 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신당하는 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라고 하는 목표, 네. 검찰 독재 종식이라고 하는 목표 이렇게 선명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내세우는 이제 그 신당 창당의 기치가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앞으로 점점점 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야 본인이 그래도 유의미한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 선명하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엔 북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가 수교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그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일본이 결단을 내리면 기시다 총리 평양 방문도 가능할 거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쿠바는 북한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쿠바가 이제 우리나라와 수교를 했고 물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만 추진했던 건 아니고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수교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반발 또는 반대급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좀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우리를 무슨 고립시킨다고요? 네. 예, 한미일 공조가 있잖아요. 네. 한국, 미국, 일본. 네. 근데 우리와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잘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북한과 사이가 안 좋고 북한과 계속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일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본과 만남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요. 네.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공고한 한미일 공조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 노선인데 그 부분을 좀 약화시켜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우리를 이제 한마디로 소외를 시키고 일본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진짜 그 닥쳤던 개가 지붕 네. 쳐다보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전략까지 숨어 있다고. 일본 입장에서 기시다는 지금 지지율이 낮아요. 네. 정치적으로.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납치해서 데려간 일본 분들 이런 분들 아직도 있다고 지금 일본은 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김무성 전 대표가 총선 공천 신청을 철회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하셨어요. 1월 15일에 출마 선언하고 나서 네. 갑자기 그냥 공천 시스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자기 이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그냥 순수하게 그런 문제일까? 또는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이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출마를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분이 갑자기 출마를 접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그분의 이 해명은 이렇더라고요. 공천 시스템 공천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만 안 하겠다. 네. 이게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저는 좀 뭔가 내면에 뭐가 있을 거다. 제가 그걸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무성 전 의원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당 관계자들이 연락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고 그 전달된 메시지가 결국 김무성 전 의원의 출마를 포기하게 만든 요소가 됐을 거다. 그건 나중에 어떤 메시지는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압박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본인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내면에 뭔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뜰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의성군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의성군을 대표하는 새가 어떤 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성군 홍보소통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도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새로운 의성 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새로운 소식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긴장되는데요. 의성군을 대표하는 새가 뭔지 아십니까? 방금 제가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드렸는데, 하지만 제가 의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외갈이죠? 맞습니다. 의성을 대표하는 새가 바로 외갈입니다. 요 외갈이는요, 풍요를 상징하고 또 길조로서 품위가 있고 평화적인 의성의 상징입니다. 사실 외갈이는 여름 철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월에 한국 따뜻할 때 한국에 들어왔다가 8월 말에 동남아로 다시 떠납니다. 의성군을 대표하는 새가 외갈이인 만큼 의성에는 외갈이 마을도 있습니다. 바로 의성 외갈이 생태관 에코센터인데요. 외갈이는 푸른색 학이라고 청학이라고 불리는 청학. 청학. 청색학이라고 청학입니다. 그리고 외갈이 알 색깔은 청학이니만큼 또 알 색깔도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파란색이었군요. 신기합니다. 엄청 신기합니다. 의성에는 천적도 없고 낙동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또 먹이 활동도 풍부하기 때문에 2월 말에 의성으로 와서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말에 또 동남아로 떠날 때쯤이면 외가리가 한 약 2,000마리 정도. 2,000마리나 돼요? 2,000마리 정도 산에 딱 둥지를 이루고 있거든요. 의성군에 외가리 생태관에 오시면은 또 다양한 종류의 새부터 새알까지 많이 전시되어 있고 또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하시면서 외가리 또 구경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핑장은 사시사철 갈 수 있지만 외가리를 보려면 여러분 2월부터 8월에는 꼭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게다가 2,000마리가 함께 있으면 정말 풍경이 장관일 것 같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아이들과 함께 가기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의성의 봄 하면 저는 산수유꽃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산수유 아주 유명하죠? 의성 산수유 아주 유명합니다. 네. 봄을 대표하는 꽃은 좀 다양한 꽃들이 있지만은 의성을 대표하는 봄꽃은 노란 산수유꽃이 있습니다. 올해로 의성군에서 17회째를 맞이한 산수유 꽃맞이 축제가 있습니다.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산수유 나무가 한 10,000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게 10,000그루 정도 되는 거였어요? 제가 매번 갔었거든요. 좀 뒤쪽으로 가보면 산 전체가 산수유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딱 덮입니다. 네네. 포근한 봄바람에 노란 산수유꽃까지 지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행사 때 가면은 차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평일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10,000그루. 여기 저는 올해는 좀 다 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얼마나 풍경이 어떤 풍경일지 궁금하네요. 약 이제 한 3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지금은 아마 그 빨간 열매가 그 겨울 동안 왜 매달려 있는 녀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달려 있는데 이제 요걸 좀 솎아주거나 좀 자동으로 떨어지고 하면 이제 다시 꽃이. 3월 중순부터 볼 수 있고요. 그 산수유 꽃맞이 행사 한 일주일 전부터 꽃이 얼마나 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24시간 동안 꽃 영상을 또 송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면 되겠네요. 이거 보시고 꽃이 좀 만개했다, 꽃이 좀 이쁘네 싶으시면은 바로 오시면은 그 만개한 꽃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봄 소풍은 의성으로 예약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 개화는 여러분께서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 달 뒤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성하면 마늘도 빼놓을 수 없고 자두도 빼놓을 수 없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의성의 청년 딸기가 유명하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또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의성 과일로 한번 소개드렸거든요. 네. 의성은 마늘, 자두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지금 또 떠오르는 샛별 의성 청년 농부들이 키운 딸기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웃사촌 시범마을 연계 사업을 통해서 의성군에 정착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2년 전부터죠. 홍콩 수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2023년에는 베트남 및 태국, 동남아 진출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동남아까지요? 예, 지금 계약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동남아는 또 과일이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의성 딸기가 동남아까지 수출되는 거 보면은 의성 딸기 맛이 이미 딱 증명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렇네요. 의성 딸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청년 딸기 이름답게 그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성 딸기 꼭 맛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성군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아, 예.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지금 오는 2월 29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인체 유해한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의성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에 많은 지원금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는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은 전액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취약계층 주택 지붕 개량 시에는 전액이 아니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또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2월 29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붕을 개량하고 싶다,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2월 29일까지니까 빠르게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성군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예, 마지막 소식으로는 의성군 유튜브 의성사랑 공모전 소식입니다. 의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유주제인데요. 브이로그, 패러디, 광고, 뮤직비디오 등 장르 불문입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개인이나 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총 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 네, 많죠. 예. 예, 7월 31일까지 네. 신청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은 상품도 있으니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500만 원 이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의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오늘 말씀드렸던 외갈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만 담으셔도 어느 정도 점수는 따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맞습니다. 그런 것만 딱 담아주셔도 의성에 있는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수가 또 올라가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홍보소통과 권기번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 설 연휴를 전후해서 정치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졌는데요. 이 제3지대 빅텐트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쳐졌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준위성정당인 선거 비례연합정당을 또 제안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설 직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치권의 변화가 우리 지역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국적인 선거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투표로 결정되는 건 한 명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총 300명인데 이 가운데 253명을 253곳의 지역구에서 나눠서 투표하는 소선거구 제도가 근간입니다. 우리가 정당 투표도 한 장 또 하지만 이 비례대표가 47석 뿐이라서 이 전체 국회의 원구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나는 여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아니다. 여당을 좀 밀어줘야겠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불을 지피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여당을 심판하거나 야당을 심판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건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 명의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 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놓는 게 어찌 보면 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우리 지역구 후보자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표지만 그래도 소중한 한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심적으로 오늘부터 이야기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3지대 개혁신당 통합 이후 전반적인 여론이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한국갤럽의 주간 정기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한국갤럽은 매주 명절을 제외하고는 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지표 하나만 보고 좀 추세를 보기는 어려운데, 이 몇 개월 전 그리고 최근 추세까지 보기에 좋은 지표인데요. 대통령 직무평가와 관련해서는 이 긍정적이다가 33%, 이 부정적이다가 58%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이, 직무평가는 이렇게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37%,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가 31%, 무당층이다 24%, 개혁신당이 4%, 녹색정의당 2%,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1%씩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이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이 선호도가 어느 정도 이 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총선 시기에 다수 정당, 다수 후보의 이 당선을 희망하는 정당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1%,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 같은 제3지대가 18%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3주 전에는 이 제3지대의 승리를 희망한다가 이보다 높은 20%대였는데, 개혁신당이 출발한 직후 오히려 제3지대의 다수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는 이 수치가 조금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정당의 총선 시기에 지지할 수 있느냐 의향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가 42%, 없다가 50%였고, 더불어민주당은 36%와 54%로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15%와 73%, 녹색정의당은 11%와 77%인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현재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때 가서는, 내가 투표장에 가서는 이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상대적으로 이 개혁신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가 73%가 나온 만큼 제3지대에 대한 기대치가 설 이전보다 조금은 좀 떨어진 모양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이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3.7%고,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이 다소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개혁신당에 대한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설 직전에 출범을 하고 이낙연, 이준석 이 두 공동대표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한 이후에 특히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20대, 30대 남성층에서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탈당하겠다라고 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까지는 이 북부 지역의 개혁신당이 뚜렷한 총선 후보군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신당에 대한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 바람이 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대한 공천 과정을 좀 천천히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개혁신당이 후보도 못 내놓고 있고 바람도 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그다지 큰 바람을 불고 가진 않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고 있진 않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국민의힘 우리 지역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면접이 있었다고요? 네, 4곳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선거구 액정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라디오 오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대로라면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선거구 총선의 선거구 액정은 작년 4월 10일 전까지 마쳤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선거가 50년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 액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보니 기존 선거구대로 이 국민의힘 공천 신청에 면접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국민의힘 공천 규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이 컷오프 조사 결과가 40%입니다. 이미 1월 말 2월 초에 진행을 했는데 해당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하고 정당 지지도와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도를 함께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동예천 지역 같은 경우에 정당 지지도가 60%다. 그런데 현역 의원 지지도가 30%다라고 하면 이 격차를 가지고 해당 지역 의원에 대한 이 컷오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컷오프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고요. 여기에 당무감사 결과 30% 그리고 정당에 대한 기여도 20%가 점수에 포함이 되고 사실 여기까지는 이미 평가가 끝났습니다. 이 컷오프 조사, 여론조사도 끝났고 당무감사도 끝났고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끝난 상황이고 한 가지 남은 것이 오늘 진행한 면접인데요. 면접은 10%밖에 점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점짜리인데 사실 앞서 당무감사나 여론조사나 기여도는 이게 정량적인 수치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면접은 10점밖에 안 들어가지만 면접관들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평가할 수 있다 보니 실상은 면접이 가장 당락을 가로지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공천 면접의 포인트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김희국 의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지역구로 당선이 됐던 이 김희국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현역이 신청하지 않은 곳은 우선 전략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선을 치르지 않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인사를 파견하고 후보자를 선정하더라도 이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비 후보와 공천 신청자들이 있지만 경선을 치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 지역이 되고요.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기존 신청자가 있는데 전략 공천하게 된다면 이 공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탈당하고 난 후에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에 입당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지역 선거에 좀 변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는 다른 지역, 경북 내의 다른 지역에서 이 파열음이 우리 북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0%가 포함되는 컷오프 조사 결과에서 사실 경북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였지만 북부 지역은 경북 남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에 비해서 현역 의원들이 점수를 얻기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와 현역 의원의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설 전부터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이 전직 영천 시의원들의 모임이 영천과 청도 지역구의 현역인 이만희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 건의서를 국민의힘 공관위에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김정재 의원이 있는 포항 북구에서는 현역 시의원 도의원이 김정재 의원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공천을 배제해달라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부 지역은 이런 문제가 없다 보니 컷오프나 감점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 강남 지역을 합쳐서 2명을 공천 배제하고 그리고 5명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게 되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북부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좀 공천 배제 앞에서는 조금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거구 획정입니다. 21일이 마지노선이거든요. 이 다음 주에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천 면접 심사가 끝나고 나서 만약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재공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북부 지역은 다시 공천 절차가 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로 공천 절차는 거쳤는데 군위는 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어쨌든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형수 의원이 있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로 이 박형수 의원은 여기로 신청을 했는데 어느 한 지역이라도 떼었다가 딴 곳에 붙게 되면 다시 공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안동 예천 지역에서는 화두가 됐었는데 안동 예천 선거구가 분리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면 안동 출신들이 7명 그리고 예천 출신들이 2명 신청을 했는데 만약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북부 지역에서 선거구 획정에 변수가 없는 곳은 상주, 문경 한 곳뿐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변수가 될 모양새입니다. 네, 이렇게 공천 면접 포인트 3가지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주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 지역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니 이렇게 예비 후보자가 많은데 다들 다녀보시면 현수막도 붙어 있고 선거 사무소도 있는데 다 같은 색깔밖에 없으니까 이 후보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다른 선택지는 없느냐 좀 답답함을 토로하는 유권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주였습니다. 14일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를 영남껏 영입 인재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껏 영입 인재 대부분이 전략 공천되고 있는 걸 보면 이 안동이 포함된 선거구에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안동 예천 선거구에는 이 정용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신청하고 또 공천 신청도 했는데 민주당이 다시 후보자 공고를 냈습니다. 추가 공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략 공천 가능성도 있고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안동이 포함된 선거구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게 확실시 됐습니다. 그리고 상주 문경에 이윤희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단수로 공천을 확정지은 상황이라서 이 북부 지역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어느 정도 속속 좀 가시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선을 치르지 않다 보니
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더 쏟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개혁신당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개혁신당에 함께 합류하게 된 애초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이 합류했던 상주 문경과 영주 영양 동화 울진 쪽은 후보들이 이 개혁신당 이름으로 다음 주 정도면 예비후보 등록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황재선 영주 영양 동화 울진 전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상주 문경의 김영선 전 도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공천 1차 결과에 따라 개혁신당 후보가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 좀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